안녕하세요. 제가 9년 전에 볼거리 걸렸습니다. 양쪽 볼턱 밑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붓기도 한 달이 지나도 잘 안 빠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턱 밑에 멍울같이 크게 남아있는데, 이 임파선이거든요. 그 당시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수술을 원하면 성형외과를 가야 할까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할까요? 턱 밑 때문에 정말 고생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보톡스도 해봤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딱 그 정도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비인후과 가세요. 근데 동네 이비인후과 아니고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수술적으로는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침샘 제거나 임파선 제거는 보통은 밖을 째요. 이렇게 겉에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경을 살짝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가에서는 잘 안 하고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셔서 수술을 하시는 게 이비인후과를 가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쪽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해봤으니까.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하는데 저도 하는데 사실 안 한 지 오래됐고 뭐 몇 년 됐죠. 학교에 있을 때 해보고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형외과 말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 그럼 흔히들 말하는 돌려깎기 이 돌려깎기는 근육들을 다 자르는 건가요? 멘탈리스 포함, 플라시스만 머슬, 턱끝 양쪽 다 잘리는 건 알겠고요. 제가 턱이 길어서 수술해야 하는데 전후방 전직은 필요 없고 턱끝 3mm, 옆턱선 6mm 정도라는데 절골을 해야 할지 돌려깎기를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돌려깎기를 하나 절골을 하나 박리는 다 일어나요. 뭐 플라스티스마가 어쩌네 저쩌네 이거 절골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박리는 거의 비슷해요. 뭐 거기를 조금 남겨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박리가 뭐 그게 문제고 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수술장에서 한번 저랑 배틀 붙어보자고 할 정도로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보고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터넷에서 말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여기 박리 안 하고서 턱끝 절골해서 T절골하고 뭐 이러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신경이나 잘라먹기 딱 좋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불안정한 수술이고요. 근데 또 이제 돌려깎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너덜너덜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려깎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근육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플라스티스마를 묶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걸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선택을 하실 때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로 뭐 티졸골이니 무슨 절골술이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걸 정말 강하게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술방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선생님 수술하실 때 제가 보고 만약에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무릎 꿇고 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절골을 하면은 너 나사를 박아야 되잖아요. 길이만 줄여야 되는데 나사를 뭐 하려고 박아요. 전 그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근육 뭉침 이런 것도 있고 멘탈리스가 많은 문제 일으킨다는데 멘탈리스는 무조건 저번에 그림으로도 설명드렸는데 멘탈리스는 절골이나 돌려깎기나 뭐 다 똑같아요. 그건 입안을 열 때 무조건 박리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거 잘못되면 미국 가야 된다는데 미국 가도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환상 갖고 계시지 마세요. 성형수술, 특히나 뼈 수술, 줄이는 수술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입니다. 뭐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포장을 되게 잘해요. 사실 별것도 아닌 거를 되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감탄해 가면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게 또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 그 방법 너무 신묘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멘트를 날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는 지가 모르는 거 누가 가르쳐줘도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까대는 약간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근데 미국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뭐 누가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플라티스마무스를 아무리 고정시켜준다 해도 전과 다르게 헐렁해진다던가 느슨해지던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죠? 근육을 뼈에다 고정을 하면 그게 평생 가나요? 풀어지지 않나요? 늘어지지 않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질문 주셔서 답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 썼던 그림인데요. 이거 아시나요? 강백호?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슛을 할 때 강백호가 연습을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바꿨어요. 고정은 거들 뿐이에요. 고정이 평생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뼈를 고정하는 나사나 플레이트, 스크류가 힘이 평생 있어서 이걸 빼면 내 뼈가 부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고정은요, 제가 볼 때는 6개월이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물질로만 작용해요. 우리가 실을로 근육을 꼬매준다 이랬을 때도 그 실이 녹는 거는 2달, 3달이면 녹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그 주변에서 내 몸이 만들어낸 흉살들이 그 근육을 꽉 뼈랑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Doctor treat, God heals라고요. 의사는 치료하는 거고요. 신이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꼬매잖아요. 얼굴 같은 데 찢어지면 5일 있다 빼거든요, 실밥을. 그럼 5일 동안 붙어요. 꼬매서 붙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갖다 놓은 거예요. 꼬맨다는 거는 벌어진 상처를 가까이 같이 그냥 대놓은 거예요. 얘를 붙게 하는 건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의사는 치료하고 신은 치유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실로 꼬매던가 아니면 뭐 나사로 뭐 플레이트를 박던가 와이어링을 한다던가 어떤 고정도 영원한 게 없고요. 고정은 거들 뿐이에요. 신이 낫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버텨다오 하는 게 고정이지 고정이 평생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고정이 되죠 하고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 게 실로 꼬매는 거고 나사로 묶는 거지 꼭 박는 거고요. 여기가 실제로 붓고 고정이 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상처 치유 세포들이 나와서 늘러붙고 이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은 거들 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워낙에 그 강백호가 하는 거는 왼손은 거들 뿐이죠. 그 농구 좀 하시는 분들 아시죠? 공을 이렇게 잡잖아요. 왼손은 거들고 오른손으로 손목으로 스냅 쳐서 공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원 만화에서는 왼손은 거들 뿐이에요. 근데 저는 고정은 거들 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중안면부를 엔도타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야, 이거 10년 전인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엔도타인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이마에도 써보고 저기에도 써보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나왔어요. 중안면부를 워낙에 나온 거는 이마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리본 타입 엔도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안면부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리본 타입인데 좀 짧은 게 나와서 눈 밑으로 수술하면서 이 칙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엔도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를 당겨주는 엔도타인도 있었고, 목을 당겨주는 엔도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걸 다 써봤어요, 제가. 근데 이마를 썼을 때 되게 막 센세이션 했는데 이 녀석들은요, 이물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해줬던 분들한테 한 6개월 넘게 시달렸어요. 뭐 표정이 안 벌려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찌릿찌릿하니 아파요. 누르면은 뭐 어째요. 이러면서 이게 이물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나 이런 데는요. 이게 땡기면 땡긴 자국이 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쓴 지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습니다. 엔도타인으로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뭐 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2018년에 블로그에 턱끝 보형물 수술로도
기도가 넓어져서 코골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보형물이 들어갔을 뿐인데 어떻게 기도가 넓어지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보형물 이용해 수술하는데 전진도가 남들보다 적다면 개선 효과도 그만큼 적을까요? 맞습니다. 전진되는 양이 많을수록, 전진되는 크기의 보형물이 많을수록 개선 효과가 커요. 그거는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너무 애매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실리콘 보형물이나 매드포어, 고어텍스 등은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들 외 보형물들은 부작용이 덜한가요? 제가 실리콘도 써보고 매드포어도 써보고 고어텍스도 써봤는데요. 제가 다 써보고서 지금 쓰고 있는 건 본시멘트를 쓰고 있어요. 티타늄도 쓰고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실리콘은 뼈 침식이 많아서 또 찢어지고 이탈하고 변위, 회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쓰게 됐고요. 고어텍스는 그런 거에서는 되게 좋고 이물감도 적고 그런데 뼈 침식도 조금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뼈를 파고 들어가서 뼈랑 그 붙어서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있다가 2, 3년 있다가 염증 나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처음에 고어텍스를 실리콘 쓰다가 고어텍스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되게 만족감도 좋고 다 좋았는데 고정해놓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좋았는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환자들이 갑자기 막 턱이 이만하게 부어서 입안으로 고름 질질 흘리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어텍스는 얇게 들어갈 때 3, 4mm 정도 들어갈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6mm, 7mm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염증에 취약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매드포어 같은 경우는 딱딱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비싸고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됐고 모양을 내 맘대로 뭐 크기를 내 맘대로 얻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약간 고어텍스처럼 처음에 괜찮다가 두꺼운 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염증이 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안 쓰고 있고요. 본시멘트는 제가 가장 오래 쓴 보형물인데 10년을 넘게 썼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서 그래요. 뭐 염증이 제로냐라고 말하면 제로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실제로 염증 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3,000명 가까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수술하면서 염증 걱정 크게 안 해요. 오히려 코에 실리콘 넣을 때 염증 걱정하면서 아주 살얼음을 걸어요.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시멘트가 저는 염증에는 좀 더 강하고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또 뼈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뼈 침식도 지금 한 6, 7년 경과도 다 보고 있는데 뭐 1mm 미만에서 자국 정도 나는 정도라 크게 문제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 이제 기도가 넓어져서 좋아지는 거. 이거 저도 옛날에 18년도에 요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제일 좁은 데가 115였거든요. 누우면 당연히 숨길이 좁아지죠. 38제곱미리 정도 되고요. 제일 좁은 데가. 근데 수술하고 났더니 제일 좁은 데가 247이에요. 두 배로 늘어났죠? 그쵸? 제일 좁은 데가 여기잖아요. 파란색. 아, 노란색, 여기. 근데 247로 제일 좁은 데가 이렇게나 넓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원리가 뭐냐? 그걸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회색 빛으로 이렇게 뭐가 싹 보일 거예요. 요게 보일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회색이 보일 거예요. 요 녀석이.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 어디로 갔나 보세요. 여기로 와 있어요. 이게 플라티스마랑 다이가스트릭이 이제 근육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골이 앞으로 전진을 해요. 이게 덩어리로 당겨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당기기 때문에 기도가 넓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러면은 기도가 넓어지냐라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환자들이 CT를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숨을 쉴 때도 있고 숨을 뱉을 때도 있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찍을 때도 있고 입천장에 안 대고 찍을 때도 있어요. 이걸 다 컨트롤을 해서 CT를 찍어야 이걸 변화를 보고서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들이 찍을 때마다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막 숨을 들이마시고 참고 뭐 찍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제가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자료들이 모아봤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논문을 쓸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술하는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컨트롤 스터디라고 해요. 그걸 해가지고 자세는 이렇게 잡고 숨은 들이마신 채로 멈추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뱉고 멈추세요 하고 CT를 찍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버거워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대략 무턱 환자들만 대략 100명 정도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 그 정도는 하면은 논문거리는 나오는데 그거를 CT 찍을 때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야 연구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긴 하는데 지금 혼자서 있고 뭐 직원들 시키면 또 직원들 CT 찍는 직원이 맨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워낙에 여기에 있던 이 근육이 지금 여기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 덩어리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기도로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서 이 녀석이 쭉 당겨지면서 여기가 당겨지고 그러면서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강 안에 이렇게 혓바닥 위치도 좀 다르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혓바닥이 위로 가는 건 당연하고 이때는 혓바닥을 좀 하고 있었고 얘는 혓바닥을 좀 입천장을 띄고 힘을 빼고 있었고 뭐 이런 차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컨트롤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근육 위치를 앞으로 당겨주면서 살이 다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걸 인블럭이라고 그래요.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인블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전진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키 167 정도에 94 정도 되는 고도 비만인데 살 빼면 눈이 커 보이나요? 살 빼면 눈이 커 보여요. 이렇게 살이 찌면 이렇게 찐빵처럼 이렇게 파묻히거든요, 살에. 그래서 커지긴 해요. 그렇다고 작던 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자서 눈이 부어서 작아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근데 저녁 때 오후쯤 돼가지고 좀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이 찌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뭉쳐 보인다 그래야 되나? 묻혀 보인다는 게 맞죠.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큰 눈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커져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 커져 보일 겁니다. 붓기 빠지면 눈 커 보이잖아요. 살 빼면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 있나요? 있어요. 살이 빠지면 눈 위에 있는 지방도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쌍꺼풀이 지방 무게에 풀어져 있던 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쌍꺼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오른쪽 눈이 속상인데 약간 싸나워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고양이상인데 쌍꺼풀이 만약에 안 생긴다면 수술로 왼쪽 눈과 똑같이 쌍꺼풀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한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쪽을 다 하는 건가요? 대부분 두 쪽을 다 해요. 왜냐면 한쪽만 해놓으면 또 한쪽이 풀릴 수가 있어서요. 또 짝짝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쪽만 하는 경우는 매몰로 한번 해볼까? 이럴 때는 매몰로 한쪽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냥 두 쪽 다 하세요 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눈, 코 해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뭐 워낙에 눈이랑 코는 뭐 제 동료, 제 선배님들 눈만 코만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거기다가 숟가락 얹고 싶지도 않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저보다 쟁쟁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 문제 있는 분들은 상담하시고 수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뭐 다른 거 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나 또는 옛날에 제가 이제 뭐 눈이랑 코 했던 환자들 또는 가슴 했던 환자들이 소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쌍꺼풀도 하고 코도 하고 뭐 지방 이식도 하고 뭐 이렇게 가슴 수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실례일 건 아니에요.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후 사라지나요? 이 광대 수술 후에 볼 뭉치는 거는요, 6개월 최소 보시고요. 최종적인 건 1년까지 보시라 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양인들은 사각턱인데도 정면에서 보면 갸름한 이유가 장두형이어서인 것도 있죠. 물론이죠. 얼굴이 앞뒤로 길어서인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서양 애들은 옆에서 보면요, 이런 얼굴에 이런 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은 이런 얼굴에 이런 코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얼굴에 이런 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갸름해 보이죠. 돌출될수록 갸름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뒤로 길고 이게 좁으니까 더 갸름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보고 있으면 성형뿐만 아니라 뭐랄까 제 기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관계지향적이라는 말 아세요? 관계지향적의 반대말이 뭔가요? 관계지향적의 반대말. 관계지향적인 거의 반대말? 반대말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목적지향이에요. 목적지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거래를 해요. 주로.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줘. 이건 목적지향이에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줄게. 너 그거 줘.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게 목적지향이에요. 근데 관계지향은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목적지향인 분들은 내가 수술비 주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잔말이 많어. 약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수술비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줬어야지. 왜 못 만들어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너한테 돈을 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적지향. 관계지향적은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거. 이해되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뭐랄까. 이건 그냥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은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점점 거래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 연인 관계에서도 또 가족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유 없어요.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명절에 인사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싶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이게 이제 관계잖아요. 나의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나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또는 나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름 지워진 그런 모습으로 관계의 이름, 부모, 자식, 연인, 뭐 이런 식, 친구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저 새끼랑 친해지면 내가 좀 득을 볼 것 같아. 그래서 저 친구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저 친구 비율을 맞추면서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써. 이거는 목적지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머리가 긴 여자가 있고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시계를 팔아서 여자의 머리핀을 사고 또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자의 시계줄을 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소설이었나요? 뭐였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거는 시계밖에 없어. 또 이 여자는 가진 게 머리 긴
머리밖에 없어. 긴 머리.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야. 그러면 내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서 저 사람 시계줄을 사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고요. 남자는 내 사랑하는 여자가 머리가 길어. 근데 그 예쁜 머리핀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시계밖에 없으니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아, 버스였구나.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교복 입은 여자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긴 남자가 똑똑한 남자 못 이겨. 남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가. 잘생긴 남자가 똑똑한 남자 못 이겨. 똑똑한 남자가 부모 잘 만난 사람 못 이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거, 뭐 MZ세대라서 그러나? 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뭐 사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백도 하나 못 받으면서 왜 사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저희 때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욕먹을 짓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런 관계지향과 목적지향.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점점 우리가 목적지향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결혼할 때 조건들이 옛날에는 뭐 자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뭐 키는 얼마고 돈은 얼마나 벌고 부모가 재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더 중요시 한다고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거래라는 개념이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목적지향성 인간관계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그런 게 보였다니 저는 되게 뿌듯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목적지향보다는 관계지향적인 걸 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고객이냐 환자냐. 서비스업이니까 고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오실 때는 고객으로 오지 마시고 환자분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사이고 싶지 사장이고 싶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 의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하면 턱 해야 말지 애매할 때 광대해보고 추후에 1년 후 턱 고민해보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턱이 무나진 않는데 광대하면 턱이 길어 보일까 고민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회자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러 온 사람한테 턱까지 수술시키려는 시도가 15년 전에 대형 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낸 논리가 광대 줄이면 턱이 커 보인다 또는 얼굴이 길어 보인다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광대가 줄어들면 턱이 커 보인다라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광대하면은 턱이 클까봐 걱정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광대도 할 때 턱을 같이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한 15년 전 대형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리예요. 또는 광대만 하면 얼굴 길어 보인다. 이 논리가. 근데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래야 되냐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환자 케바케인데 광대 해보고 나서 1년 후에 턱 고민하는 거가 더 안전하겠죠? 쓸데없이 턱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괜히 남들이 그러던데 인터넷에 그러던데 길어 보일까봐 걱정이야 라는 생각에 별로 생각도 없던 턱을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배 원장님, 이노피 코성형을 고민 중인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됩니다. 코성형을 함에 있어서 득과 실 중에 뭐가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 케바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코를 가지고 탐내던 제 주변 성형외과 선배님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가 많이 휘어 있으니까 막 저걸 절골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상관없는데요? 저 얼굴에 관심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코를 수술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다라면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별로 얻고 싶진 않은데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인데 코 수술이라는 돈과 시간과 노력과 위험을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니드가 커. 진짜 난 코 수술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커. 그러면 아무리 위험해도 코 수술 10번, 20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위험하더라도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경험 다 있지 않아요? 저는 있는데 어렸을 때 문방구 가면 5천 원짜리 땡크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 하루 용돈이 아버지가 아침 먹으면 주는 게 100원이었어요. 5천 원짜리면 50일을 모아야 되잖아요. 얼마 깝깝해요. 한 달 반을 모아야 땡크를 살 수 있는데 그 땡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요? 가불이라는 걸 하죠. 어? 가불이라는 걸 하죠. 또는 누님들한테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돈을 갖고 사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고생하는 거죠. 그 갚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그 뭐랄까 카드 이렇게 긁고서 할부금에 쪼들리는 거. 아우 씨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어서 내가 샀는데 어 신발 하나 샀는데 어우 할부값이 1년 내내 나와. 어우 죽겠네. 내가 왜 샀나. 막 이런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사가 제가 볼 때는 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도 있는데 뭘 얻으려면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게인이라고 하잖아요. 거래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얻고 싶으면 이걸 줘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말하는 게 그건데 네가 자유를 얻고 싶으면 불편함을 감수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런닝맨을 보고 싶어서 징징대는 우리 애를 애 엄마가 쥐잡듯이 잡았더니 애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빠 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자유를 얻고 싶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런닝맨이 너무 보고 싶대요. 자유를 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근데 엄마도 자유를 얻고 싶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밥 해주고 너 옷 빨래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해서 너 밥도 안 해주고 너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떡하지? 그 생각도 한번 해봐. 엄마도 자유를 원할 수 있어. 그러고서 네가 결정되면 얘기해. 그럼 아빠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안 주고 얻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 또 점점 세상이 목적지향이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형은 기본적으로 뭘 줘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 이해되셨길 바래요. 선생님 10년 전쯤 귀족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뺐는데 그 때문에 그 부분에 딱딱하게 양쪽에 흉살이 잡혀요. 나이 드니까 불독살처럼 내려오는데 흉살 제거 가능할까요? 진짜 없애고 싶어요. 네, 흉살이 10년 지났는데 있다. 제거를 하고 싶다. 아마 흉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흉살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지난 흉사를 제거한다고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흉사를 더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뵌 거는 아니지만 10년 정도 지났으면 나이 먹어서 늘어진 것도 있고 뭐 그 중간에 뭐 필러니 뭐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10년 지난 흉사를 제거하려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흉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장님, 인중 축소술하고 다시 길어질 수 있나요? 길어질 수 있어요. 흉터가 벌어지는 이유가, 넓게 벌어지는 이유가, 흉터가 벌어지는 이유가 길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이렇게 다물잖아요. 인중을 이렇게 들어놓는 거잖아요. 못생긴 얼굴을 좀 크게 보시면. 인중 축소 수술은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 때는 얘가 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는 점점 넓어지면서 길어질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중 오목, C컬, 뭐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중을 뭐 이렇게 C컬로 만들어서 하는 이반절개로 찝는 그런 것도 있다. 뭐 가능은 해요. 근데 길이는 짧아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인중 축소처럼 효과는 뭐 없다지만 뭐 저는 근데 그 봤는데요. 별로 효과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인중이 축소하는 거는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 겉이고요. 안에서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인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여기를 뭐 볼록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중이 짧아지지 않은 채로 볼록해지면 그건 또 원숭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이중턱이 너무 땡기는데 서비칼 브랜치가 손상된 건가요? 지방 흡입하고 땡기는 거는 흉살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저는 싫어하는 바이오본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본드는 말 사실 흉살이고요. 서비칼 브랜치는 운동신경이어서 플라티스마 머슬을 수축시키는 신경이에요. 그 신경이 손상되면은 입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뭐 땡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방 흡입하면 다 땡겨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려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얼마 전 윤곽 순종 수술 후 염증약 일주일 정도 복용했는데 아래턱 쪽 잇몸에 노란 염증이 보이고 어금 위쪽 잇몸에도 염증이 있고 따갑습니다. 진료시 원장님께서 염증은 입안이 다 꼬매져 있고 뼈가루 때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뼈가루가 안에 남아있다면 계속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뼈가루 때문에 염증 났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고요. 우리가 이반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반절개 점막을 꼬매잖아요. 근데 꼬맸을 때 뭐 많이 부었거나 또는 수술하고 나서 밴드를 잘 안 하고 뭐 입을 많이 움직였거나 그러면 상처가 좀 덧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염증이 아니고 그거는 입안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입안 청소 잘 해주시고 물 많이 드시고 뭐 지금 일주일 정도 뭐 약 드셨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약 좀 더 드시고 그냥 관리하면 입안 상처는 다 나서요. 근데 뭐 뼈가루라는 얘기에 또 화들짝 놀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뼈 수술하면서 뼈가루가 물로 씻어내서 다 거의 다 닦이거든요. 근데 그 뼈가루 때문에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생각은 뭘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안 상처는 위생만, 구강 청결만 잘해주면 대부분 다 나서요. 그리고 밴드만 잘해주시면 아마 1, 2주 안에 정리돼서 다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하악지 길이가 다른 경우는 윤곽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됩니다. 양악으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칭을 절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윤곽은 길이 다른 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꼭 봐주세요. 광대 수술 한 달 차인데 오른쪽 광대가 비대칭이고 수술 전이랑 똑같아요. CT에서도 줄어든 느낌을 못 느끼는데 부작용인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수술한 지 한 달 차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아직도 많이 부어있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제가 봐도 이게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CT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 절골하고 여기 절골한 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단차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쪽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대충 보면은 얘랑은 비슷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고개를 든 CT가 있으면 바로 보이는데 지금 남겨주신 CT가 고개를 든 CT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꺾인 플레이트를 써서 고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왠지 일자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가 고정이 어떻게 됐나 들어갔나 그걸 모르겠어요. 이 CT만 보면은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꺾인 플레이트를 쓴 게 보이긴 한데 이 뼈 자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뭐 이런 각도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싹 들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각도로 CT가 있으면 이렇게 줄어든 게 확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남겨주신 이 CT로는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에 사진 이렇게 보여주신 걸로 보면 광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는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 궁금하시면요. 이 CT 고개 뒷모습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백 원장님. 예전에 블로그에 해외에 있다고 2번 글 올렸던 광대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외국산이 한국 나라니 너무 힘들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도 고통스럽게 살 바엔 재수술하면 나아지지가 않을까 생각하다가 재수술해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무서운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조언 주셨던 대로 CT 찍어서 부비동염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고 미국에서 ENT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사이노사이티스는 아닌 것 같다. 뭐 부비동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페인 클리닉이나 성형외과를 이제 가보라고 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답답한 게 CT를 찍어서 보셨다면요. 그 CT를 저한테 원본을 좀 보내줘 보세요. 제가 CT를 좀 보게요. 그거를 그냥 캡처한 이미지 말고 다이콘 포맷으로 달라면 주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그걸 봐야지. 제가 이렇게 글만으로 말씀을 주시면 솔직히 진짜 뭐라고 조언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자체는 안화 및 신경, 인프라오비탈 러브에 뭔가 손상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플레이트나 뭔가 이런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CT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CT를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뭐 한국에 오실 수 있다면 8월 중순에 오신다면 저 병원에 오셔서 CT 찍고 제가 바로 보고 이러고 저러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면 최대한 제가 뭐 밤늦게라도 시간을 빼서 수술을 하고요. CT를 찍었는데 아니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플레이트만 빼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8월 중순이나 9월 초에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에서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미리 전화만 주시고요. 병원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 공항에서 그냥 병원으로 오셔서 CT 찍고 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더 급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ENT 닥터가 아마 CT를 찍었을 거거든요. 여기 ENT 닥터가 레포트 해준 걸 보면은 CT 찍고서 사이노사이티스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고 뭐 쓸데없이 뭐 비중격 휘었다 이런 얘기를 좀 써놓고 있는데 지금 봐야 될 건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원본 CT를 다이콤 포맷이라고 있어요. 다이콤. 그거를 좀 받아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8월에 오시는 날이 정해지면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CT 찍고 저를 잠깐이라도 보시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